오늘은 뭐 이렇게 잘 쓰셨는데 따로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조금 이제 이게 기숙사 시험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쓰신 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 건지를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동통신, 그다음에 방송, 또 신기술, 설계, 감리 이런 분야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현재 동향을 무조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어떻게 보면 암기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거든요. 기술은. 근데 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동향이 어떻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안을 쓸 때 그 마지막 페이지에 늘 절반 이상은 동향을 썼어요.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무선공학이나 이런 통신 이론이나 이런 분야는 크게 이런 동향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방송, 요즘 중요한 게 방송이잖아요. 방송, 그다음에 이동통신, 그다음에 감리 분야. 감리 요즘에 이제 법이 계속 이번에 공사업법도 개정이 되잖아요. 아마 거의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분야를 이렇게 잘 따라가셔서 요 동향이 하여튼 최소한 4개 이상, 5개 이상은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은 누구나 다 쓸 수 있거든요. 암기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책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근데 기술을 모르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동향 부분도 어떤 신문, 전자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시면서 여기를 좀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요 부분이 되게 약하세요.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쓸 게 많아요. 거리 측정, 위치 계산 이런 거 가지고만 해도 3페이지 이상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치 인식 같은 경우 요즘 동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S바스라든가 G바스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꼭 좀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요거는 반 페이지 이상 쓴다, 이런 생각으로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채우세요. 뭐라도 채워서 꼭 페이지를 넘기시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 줄 여기부터 문제를 시작하면 좀 되게 채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두 칸만 더 쓰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것들. 그러니까 또 표를 그릴 때도 가급적이면 다음 페이지를 안 넘어가는 게, 채점하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걸 잘 조절하면 충분히 한 페이지에 쓸 수 있잖아요. 끝에. 굳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표를 넘겨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성의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거 2줄 꼭 여기 채운다고 안 채운다고 이게 점수에 연관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2줄을 빼든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든가.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실 때는 너무 조그맣게 그리지 마세요. 좀 큼직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2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시지 말고요. 최소한 3줄, 4줄에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이 작으면 되게 뭐 자신이 없어 보이거든요, 답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글씨체나 이런 걸 뭐 지금 바꾸거나 이러긴 어려운데 어쨌든 글씨가 오늘 쓰신 분 중에 굉장히 글씨가 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쓰면 네 문제 쓰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페이지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글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네 문제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네 문제. 네 문제. 그러니까 세 문제 써서 한 문제당 20점씩 맞아야 60점이에요. 20점씩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15점씩만 맞으면은 60점이 나오거든요. 요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내가 20점짜리를 쓰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15점짜리를 4개를 그죠? 100분 안에 다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나는 전체를 20점짜리를 쓰겠다. 그죠? 그래서 뭐 한 16, 17페이지 쓰겠다. 이런 자신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16, 17페이지 써서. 근데 그렇게 써야 되나? 그렇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뭐 13페이지 그 이내예요. 대부분 한 90% 이상은. 가끔 이제 뭐 16, 17페이지 써서 굉장히 고득점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체 한 65점 맞고 이렇게. 근데 뭐 60점 맞으나 65점 맞으나 어쨌든 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제가 이제 늘 저는 이제 항상 1등 하신 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쓰신 분은 좀 자신감도 좀 생기시고, 근데 대부분 그러신 분,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합격이 되세요. 왜냐면 잘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실제로. 잘 쓰시는 거고, 답안 폼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하여튼, 네 문제를 다 이렇게 잘 쓰신 분이 없으셔서, 따로 이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인식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고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를 위치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고, 이 거리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그러니까 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죠. 거리. 그러니까 단말하고 그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그 뭐 기지국이라고 해야 되나? 걔하고 뭔가 거리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라운드 트립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RSSI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TOA라는 방식이 있죠. TOA.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제 거리는 어쨌든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시간은 이제 전파 속도가 되는 거죠. 전파 속도. 그래서 이거는 3 곱하기 10의 10의 8승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유 공간에서죠. 자유 공간.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이라면 유전율이라는 게 있고 요 투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유 공간에 유전율이 있고 자유 공간에서 나오는 투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분의 1 한 게 여기 전파 속도가 되는 거죠. 루트 아니에요? 루트인가요? 네, 하여튼 제가 좀 요거. 그러니까 요거야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니까 여기를 뭐 찾아서 어쨌든 그 유전율하고 투자율이 바뀌면 속도는 변한다. 이제 그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이 거리를 재야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 RTT 라운드 트립이라는 얘기는 갔다가 뭔가 디바이스를 맞고 이렇게 갔다 온 거, 그죠? 이렇게 갔다 온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t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제 갔다 온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아니고 요거죠. 요 속도 이렇게 가야 되죠. 죄송해요. 요거. 속도죠. 속도. 전파 속도. 저희가 요 시간을 구하는 거죠. 시간을. 시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 RSSI는 수신 리시버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말에서 전파를 쏘겠죠. 전파를 쏘면 이 전파의 세기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전기의 세기는 줄어들죠. 만약에 자유 공간이라면 20 로그의 람다분의 4파이 d dB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만약 이상적이라면. 그래서 단말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전파 세기가 얼마다 그러면 여기의 거리를 대충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반사파가 있다 이러면은 더 이런 오류는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실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RSSI잖아요. 지금 우리 어디죠? 아파트나 이런데 위치 추적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 시험에도 나왔었죠. 원패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왜 이런 카드 들고 다니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이 사람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요 RSSI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타임 오브 얼리벌은 시간을 주는 거죠. 누가 어떤 기지국이 여기서 시간을 주죠. 시간을 이렇게 전송을 하면 요 단말기는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시간하고, 그죠? 여기서 온 여기에서 요 거리에 의한 요 델타 시간을 이렇게 빼면, 그죠? 유추를 할 요 시간을 요 뺀 시간을 가지고, 그죠? 이 시간이 얼마구나 이제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GPS에서 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GPS. GPS에서는 GPS 단말에서 두 가지를 주잖아요. 좌표값하고 시간하고 이 두 가지를 전송을 해주죠. 그래서 왼쪽은 좌표, 그러니까 좌표에 의한 거리는 요 시간에 의한 거리,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냐, 계속 이렇게 코릴레이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거리를 계속 정확하게 찾는 거죠. 좌표도 중요하고 여기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GPS는. 그래서 좌표가 틀어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 RSSI는 이제 실내에서 가장 실내 측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거는 이제 GPS에서 거리 측정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요 RTT 같은 경우는 레이더 같은 거죠. 레이더도 어쨌든 그 거리를 재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체가 맞고 온 거를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 거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어떤 거리를 쟀다, 그죠? 거리를. 그러면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그리죠. 이렇게 원을.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거리가 있다 그러면 또 걔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교차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차점들이. 그러면 그 교차점이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이제 거리가 아니고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란 얘기는 어쨌든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향. 동서남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리만 재서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그 방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예, 그거는 어쨌든 이 거리를 이 센서로부터 거리를 가장 많이 측정을 할수록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이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를 쟀으면 이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잘 쓰신 것 중에 이제 3변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각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요거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쌍곡선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TDOA처럼 한 군데에서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주는 거죠. 그죠? 여러 군데에서. 이 TOA는 하나의 기지국, 하나의 GPS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TDOA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이렇게 막 주는 거죠. 이게 이 진정한 GPS가 되는 거죠. GPS의 위치 개수가 이제 24개가 있잖아요. 그죠? 24개가 이렇게 지상에 24개가 이렇게 떠 있죠. 24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XYZ 값을 하고, 얘가 가진 시간을 측정을 해서 얘가 공간상에 떠 있는 단말이 그리고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측정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줘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4개 이상은 찾아야 이제 고도까지 측정이 되죠. 고도, 높이까지 측정이 가능한 거죠. 뭐 어쨌든 GPS 아마 하실 때 뭐 여러 방법을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동양을 쓰기 어려우시면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 그죠? 기출 문제를 보면요, 요거에 대한 이제 동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인식 관련된 기출 문제는, 그죠? GPS 문제가 가장 많았죠. GPS. 그다음에 GPS에서 개선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S바스. 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다음에 실내 측이 기술,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실내 측이 기술. 그래서 뭐 지급이라든가 또 뭐 있나요? UWB, 블루투스,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하여튼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급이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를 보정하는 기술. 위치를 보정. 그러니까 뭔가 더 보정. 그렇죠?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어떻게 보정을 해줄 거냐. 이게 위치 보정 기술이잖아요. 근데 GPS에서 위치 보정 기술이 이제 S바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DGPS라는 게 있었고요. DGPS. 이제 기준국이 있고, 기준국에서 한번 보정된 신호를 단말한테 쏴주는 게 DGPS잖아요. S바스는 보정된 신호를 누가 주는 거죠? 예? 무슨 위성이요? 그냥 위성이 아니죠. 정지 위성이죠. 그렇죠? 정지 위성. 그러니까 여기 GPS는 20만 200km에 떠 있는 거고, 그죠? 정지 위성은 어디에 떠 있나요? 36만 km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가 보정된 값을 얘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훨씬 더 커버리지 훨씬 넓죠. 이게 S바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S바스 같은 경우는 항공, 뭐 배 이런 데에나 의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행기 항로나 이런 것들. DGPS는 이런 거죠. GPS가 이렇게 있으면 단말이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준 좌표하고 시간값을 단말이 스스로 계산을 하죠. 이게 GPS잖아요. 근데 DGPS라는 거는 기준국이 있어요. 기준국. 그래서 얘가 한번 측정을 해서 더 정밀한 값을 얘한테 이렇게 더 주는 게 별도의 채널로 이렇게 주는 게 DGPS였잖아요. 그죠? DGPS. 그래서 이런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실내 측이 기술을 이용한 뭐 있었죠? 원패스 시스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원패스.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런 거잖아요. 원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제 요 카드가 있겠죠.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주차 라인에 있어서 사람이 요 카드를 쭉 들고 가면 요 위치를 쭉 측정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찍 내려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도착하면 엘리베이터가 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오면 이제 문도 자동으로 딱 열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시스템도 다 켜져 있고, 요게 원패스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고급 아파트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실내 이런 설계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측의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향이 됐든 어쨌든 위치치기 기술이 됐든 이런 식으로 더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강하는 방법은 이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한 번씩 보강을 해주시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기술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본인들도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주는 걸 좋아하지, 전혀 모르는 걸 써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전혀 모르는, 본인만 아는 이런 내용을 쓰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채점하시는 분도 모르면 그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전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런 기출 문제를 좀 머릿속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비교할 때도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던 거랑 같이 비교를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죠. 쓰기도 편하고 일단 공부하기도 편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오늘 쓰신 것도 잘 쓰셨는데 좀 명확하게 이렇게 거리 재는 거, 위치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나중에 이게 편하실 거예요. 전에 이제 그 LBS,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 그러니까 LBS가 나왔을 때, 그죠? LBS 문제가 있었죠. LBS,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LBS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위단에 위치 이제 계산하는 기술이 있고, 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술이 있고, 중간에 얘를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계산하는 기술 중에 실외치기, 실내치기,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밑에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이제 변환하는 변환, 그다음에 저장, 이런 기술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요 LBS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했던 건 미아 찾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휴대폰에서 거의 지원이 되니까. 그렇죠? 휴대폰에는 대부분 이제 기지국 기반이 되는 거죠. 기지국.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지국이 있으면 이제 단말기가 이렇게 있죠. 단말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는 이제 셀 아이디를 가지고 요 어떤 영역에 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영역에 있는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내부에 이제 GPS 모듈이 또 따로 들어 있어서 위치 추기를 스스로 하죠. 스스로. 근데 여기에서 이 기지국도 추기를 해요. 그러면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얘 단말한테 뭔가 데이터를 어시스트 해주죠. 어시스트 해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말은 직접 재는 값하고 이 기지국에서 잰 어떤 보정된 값, 보정된 건 아니고 조금 더 그 정밀한 값을 얘한테 던져주죠. 그러면은 이 단말은 여기서 잰 거랑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이거의 목적은 TTFF라고 하거든요. TTF, Time to First Fix예요. Time to First Fix.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이제 딱
빨리 찾을 거냐 아니면 정밀하게 찾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빨리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서비스가 아니고 어떤 정부 차원이나 이런 뭐 미아 찾기 이런 거 측면에서는 빨리 찾기가 중요하거든요. 빨리 찾는 게 물론 정확하고 빨리 찾는 게 두 개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찾기 위한 거 그래서 대부분 한 2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옛날에 있었는데 뭐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아직 적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위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AGPS라고 하죠. AGPS. 어시스트 GPS.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기지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GPS하고 실내측기가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약간 변형을 하든 뭐 이렇게 틀어서 내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뭐 전체 동향을 써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GPS에 뭐 이렇게 뭐 방향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는 쓰겠다 어쨌든. 그 다음에 2번 LTE하고 와이파이에 대한 캐리어 집성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1번 채널이 있고 원래 2번 채널이 있으면 원래는 각각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만 어느 한 사용자한테 얘를 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겠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얘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한 명의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채널 용량을 늘려주는 거죠. 채널 용량을 대역폭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역폭을 늘리면 채널 용량은 뭐 그냥 거의 비대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기술이죠. 그래서 동일한 밴드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아니면 다른 밴드에서 이렇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900메가 쪽 여기가 이제 900메가 대역이고 여기 뭐 1.8기가 대역이고 요 두 개를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인터죠, 인터 시스템 어그리게이션이고 요거는 이제 인트라가 되는 거죠.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어쨌든 요 개념은 LTE에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이미 표준화가 됐었죠. 그래서 뭐 릴리즈 뭐 10부터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이제 거의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분리된 주파수를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이제 어그리게이션인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LTE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면허 대역이죠. 면허 대역. 면허 대역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특정한 사용자가 전용하는 거죠. 전용. 물론 뭐 임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면허 대역이라는 개념은 어떤 비용을 주고 딱 정해진 대역 안에서 이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는 이제 비면허 대역도 있잖아요. 비면허 대역.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ISM 밴드라고 해서 굉장히 리스트가 많죠. ISM 밴드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ISM 밴드는 뭐 124kHz부터 시작해서 뭐 68GHz, 뭐 300GHz까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국가별로 ISM 밴드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미 면허 대역으로 쓰면 어느 특정 국가에서 얘는 비면허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면허 대역은 이제 2.4기가하고 5.8기가 대역.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비면허 대역이죠. 그래서 이 비면허 대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다음에 지그비. 그다음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비면허 대역을 쓰고 있죠. 물론 5.8은 요 두 개는 안 쓰지만 2.4는 요 세 개가 거의 이제 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대신에 출력에 제한이 있죠. 출력. 어느 출력 이상은 안 된다. 아마 국내가 제가 10mW였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0mW 이내의 출력을 써야만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전파법에. 이게 이제 비면허 대역인 거죠. 그래서 LTE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하다 보니 지금 5G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4G에서 요구했던, 그죠? 뭔가요? eMBB, 그죠? 최대 속도 20기가를 내거나 20기가 UPS를 내기 위해서는 요 대역 가지고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역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한 게 여기 이제 LTE 대역을 같이 쓰자. 어쨌든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쓰면 어떻겠냐. 이제 이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쓴다고 해서 여기 이제 와이파이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IEEE 이 표준화 단체에서 지금 거의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여기 와이파이를 LTE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죽일 수는 없죠. 그래도 어쨌든 협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역을 같이 쓰자라고 나온, 그래서 이제 그 캐리어 집성 LTE하고 와이파이하고 캐리어를 한번 집성해보자 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LTU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LAA라는 기술이 있고 LAA LTE하고 와이파이하고 캐리어를 집성하는 기술. 그래서 LAA.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저 또 까먹었네요. 라이센스 어시스티드 억세스 맞나요? 네. 라이센스 어시스티드 억세스. 네. 그다음에 LTE 와이파이 어그리게이션 요 세 가지 기술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주파수를 합치겠다. 이거.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합치겠다. 이것도 뭐 이건 뭐 MP, TCP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진짜 캐리어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도 두 개를 합치겠다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LTU나 LA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단말이 있으면 여기 이제 노드비, 이제 E 노드비라고 하죠. E 노드비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LTE 주파수를 쓰는 거죠. 주파수를 LTE. 그다음에 별도의 여기 LTU나 LAA에 해당하는 이제 AP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무선 구간도 LTE가 되는 거죠. 이렇게 LTE. 그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G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노드비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뭐 EPC라고 그러죠. MME, S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에 있는 그 영역을 뭐 EPC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TCP/IP 망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요게 LTU하고 LA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요 AP 대역은 2.4하고 5.8기가 대역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역이니까 자기네들도 여기 이 주파수를 LTE를 써서 쓰겠다. LTE 기술을 써서. 지금 여기 LTE는 뭐 900, 800, 1800, 1.8, 1.9, 2.1, 뭐 2.6 굉장히 많죠.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LWA 같은 경우는 여기 단말이 있으면
여기 E 노드 B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LTE 대역이 되는 거고요. LTE. 여기 AP가 있으면 LWA AP는 그냥 여기가 그냥 와이파이 대역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AP. 기존의 와이파이를 써서 여기서 요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AP는 별도의 AP가 필요하지만, 그죠?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요 AP는 기존의 AP를 그냥 써도 된다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와이파이 칩도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다. 그죠? 바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기존에 쓰고 있는 걸 그냥 같이 공존하겠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뭐 뭔가 변하긴 해야겠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업그레이드는 돼야겠지만 기존 인프라를 그냥 바로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LWA. 그러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합치겠다. 그러니까 얘 어떻게 보면 얘도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거 MPTCP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요 LTU나 LAA 같은 경우는 어쨌든 AP, 그러니까 이 AP는요, 그러니까 액세스, 그러니까 CSMA, 그러니까 CA라는 방식을 쓰고 있죠. 802.11은. 이게 뭐냐면, AP가 있으면 단말이 이렇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시에 접속을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CTS, 그다음에 뭐 RTS 이렇게 서로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를 서로 주고받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 SIFS 갭일 거, 갭 제가 요 정확한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단말에 내가 AP하고 뭔가 지금 계속 연동하고 있다. 이런 거를 NAV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 메시지를 계속 브로드캐스팅 해주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하고 연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CSMA, CA잖아요. 802.11에서는 그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너 쓰지 마라. 그 시간 동안은 서로 충돌이 나지 않게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려고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listen before talk라고 그러죠. listen. 그러니까 연결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다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죠. NAV라는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listen, 그러니까 토크 하기 전에 그러니까 listen 해보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로 봤을 때. 그래서 802.11에서는 이제 CSMA라는 이런 기술을 썼었고 LBT 기술로 얘를 썼었던 거죠. 근데 LTE 대역을 기존의 와이파이 대역을 LTE가 본인들도 이 주파수를 쓰겠다 그러면 그쵸, 문제가 되잖아요. 서로. 근데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LTE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동일한 채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요거 이제 LAA 여기에서는 여기 LBT라는 기술을 이제 강제화 시켰죠. 강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강제는 아니고 그냥 뭐 반강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정확한 뭐 이렇게 LBT는 아니지만 또 뭐 어느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국내나 미국에서는 이제 요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아직 뭐 협의된 건 아니지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LBT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요런. 근데 이 LBT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표준화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기술 저도 예전에 무슨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유사한 개념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파수를 같이 쓰면 충돌이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동일한 채널에서 아니면 인접 채널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CSMA에서 쓰는 이런 방법을 이쪽에서 도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LWA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근데 별도의 이제 요 링크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여기 요 LBT 이런 기술들을 한번 계속 뭐 표준화도 나오고 있고 계속 기술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 그래서 이런 이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LTU는 지금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미. LTU는 MPTCP도 시험에 나왔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근데 아직 얘는 뭐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기승 계속 이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그냥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패스 TCP도 요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3계층에서 묶겠다는 거죠. 3계층. 우리가 TCP/IP를 보면 여기가 이제 물리 계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이고, 여기는 이제 전달 계층이고, 위쪽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죠. 이렇게 응용. 그래서 물리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UTP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맥 주소하고 이제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IP 주소가 되죠. IP 주소를 가지고 패킷 단위 전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달 계층 같은 경우는 TCP 포트를 가지고 전달을 하죠. TCP 포트.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가 이제 세그먼트가 되죠.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 TCP/IP 계층은 각각 계층별로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하다 그러거든요. 이쪽이 만약에 단말이고 이쪽이 기지국이다. 그럼 기지국도 동일하게 이렇게 4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지국과 단말은 물리 계층은 물리 계층끼리만 바라보고, 데이터는 데이터 계층끼리, 네트워크, 전달은 전달 계층끼리, 서로 요 계층끼리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트랜스페어런트 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달 계층은 이 기지국에 있는 전달 계층에, 그죠? 전달 계층. 내가 보내고자 하는 여기서 포트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달 계층의 포트 번호는 2의 16승계만큼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6, 5, 5, 3, 5번까지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IP는 어떤 거죠? IP 버전 4는 뭐죠? 2에 32승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럼 맥 어드레스는 몇 비트죠? 맥 어드레스는 2에 15승계. 맥 어드레스 얘는. 아니. 2에 48승계. 아니죠. 48비트인데 15승계. 15승계 이렇게 24비트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요거 그러니까 포트 번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트 번호를 MPTC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만약에 TCP 뭐 300포트다 그러면 300포트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MPTCP 같은 경우는 TCP 300, 뭐 TCP 400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계층에서 포트 별도의 다른 포트를 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다 보내서 이쪽에서 두 개를 같이 합치면, 그렇죠? 이런 세그멘트 전달의 어떤 속도는 더 향상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MPTCP가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도 출제가 했었죠. 그래서 멀티패스 TCP죠. 멀티패스 TCP. 요 IP 계층에서 IP를 2개 써서 보내는 게 뭐 있었죠? IP 2개 써서 보내는 거. SCTP잖아요. SCTP. 그래서 SCTP는 프라이머리 IP가 있고 세컨더리 IP가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IP, 세컨더리 IP 2개 IP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하나를 써서 여기 스트림을 멀티 스트림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게 SCTP였잖아요.
그러니까 IP 계층에서 2개 채널로 보내는 거는 이제 SCTP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4계층에서 2개 채널로 하겠다는 거는 이제 MPTCP가 되는 거죠. 그 SCTP는 뭐 예전에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SCT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잘 그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를 동양 결론에다가 이렇게 쭉 한 번씩 써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4계층에선 이런 게 있고, 3계층에선 이런 게 있고, 뭐 2계층에서 뭐가 있고, 1계층에서 뭐가 있고, 뭐 요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지난번에 뭐 망분리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망분리. 망분리, IP 버전포에서 6 전환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뭐 생뚱맞게 시험을 내가지고 조금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2번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잘 이렇게 뭐 좀 대표적인 기술이니까 좀 잘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LPWA는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에. 왜냐면 그 사업자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수익이 되는 서비스잖아요, LPWA가. 그러니까 기존에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잖아요. 파워가 적은 걸 가지고 광대역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거 1교시로 뭐 이게 뭐냐라고 나온 적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로라하고 NB-IoT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 왜 로라하고 NB-IoT만 이렇게 시험에 딱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왜죠? 로라는 국내 누가 쓰고 있죠? 그렇죠. SK가 쓰고 있잖아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동양이 본인들이 이쪽으로 밀고 있고 이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 또 뭐 있나요? LTE, M도 있고, 그다음에 시그폭스라는 것도 있고, 뭐 네 가지 기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지금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로라 같은 경우는 얘는 비면허 대역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기술을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기술을 뭐 다 잘 쓰셨으니까 아마 기술을 쓰라 그러면 아마 누구나 다 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다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폭스, 그다음에 LTE-M. 얘는 조금 더 고속이죠. 속도 한 1메가 이상 나오는 거고, 이 밑에 것들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한 1메가 정도? 1메가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고속이죠. 어떤 이런, 이렇게 어떤 그 단말 서비스를 위해서는. 근데 이쪽은 이제 kbps 단위죠. kbps.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면허 대역인 거고, 기존에 쓰는 그대로 이제 면허 대역을 쓰는 거고. 여기 SK는 왜, 그러니까 NB-IoT는 기존의 IoT, LTE 인프라에다가 요 모듈만 갖다 끼면 그냥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SK는 비면허 대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0에서 900메가짜리, 900메가의 표준화가 돼 있죠. 요 대역을 써서 왜 가능한 이유하고, 이게 혹시 신문에서 보셨어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왜 가능하죠? SK는 여기는 안 되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에서 900을, 그러니까 SK가 로라를 미는 이유가 뭘까요? SK는 이미 800, 900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요, 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비스 하잖아요. 800, 900. 017 번호 갖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한 100만 명 있대요, 아직도. 017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017 쓰셔가지고, 왜 안 바꾸시냐.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내 맘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 또 누가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굉장히 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싸도 어쨌든 그냥 최근 트렌드잖아요, 이게. 그냥 남들 다 하는 건데, 굳이 뭔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하다? 뭐 나만의, 내가 유니크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번호가 바뀌면 좀 곤란하신 분들이, 아니 그런 분들은 되게 기대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공무원분들 그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도. 예. 하여튼 뭐 제가 뭐 그렇게 고급 인원을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여기를 뭐 바로 서비스도 가능하고 이제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훨씬 낮출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를 거의 뭐 1,000원 미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면허 대역에서 그냥 쓰기 때문에 지금 900메가 쪽에 비면허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무선 마이크 대역도 있고 뭐 그 RFID 대역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쓰면 그냥 기존에 뭐 이렇게 뭐 한 1조씩 내서 쓰는 이런 대역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LPWA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검침. 네,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포스. 포스 아시죠? 이거 결제기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기 포스라 그러잖아요. 가게마다 다 있잖아요. 포스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원격 검침 같은 거. 그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전력 검침도 다 지금도 다 CDMA로 하고 있거든요. CDMA 방식으로. 대부분 여기 SKO 가지고 하고 있죠. CDMA 모듈 써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아직도 이제 검침을 하고 있죠. 뭐 물론 유선 검침도 있지만 무선은 이제 다 CDMA인데 굉장히 고가죠. 그죠? 아직 그 인프라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IoT 쪽에 쓸 수 있잖아요. IoT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쨌든 이런 그 검침을 해서 그 몇 킬로바이트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직도 수익이 이런 거를 이제 B2B 서비스,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주유소 포스기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하면 굉장히 그래도 아직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이 나오는 이런 서비스 대역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유선보다는 무선이 훨씬 더 좋죠. 그다음에 CDMA는 이제 걷어내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아직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하여튼 동향을 좀 잘 이렇게 좀 보시면 근데 뭐 지난번에도 나왔고 아마 뭐 연속해서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그죠? 왜 필요한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쓰실 때는 LPWA는 꼭 4개를 다 쓰시는 게 좋아요. LTM, 시그폭스, 로라, 그다음에 MBIoT까지 해서 4개 쓰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반 페이지만 써도 뭐 거의 2장 나오니까. 그렇죠? 개요 쓰고 결론 쓰면 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는 15점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기출 문제다 싶으면은 이제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뭐 17점 이상 나오진 않으니까. 뭐 지난번에 나왔던 거 뭐 있나요? 뭐 위성 다중화 방법?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FDMA, CDMA 뭐 그런 거 겁나게 잘 쓴다고 17점 주겠어요. 그냥 15점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를 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쭉 쓰고 나가면 된다. 그다음에 4번 재난망 구성에 필요한 일반 조건을 서술하고 발전 동향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뭐 의견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재난망의 그 일반적 조건 그 5가지, 6가지는 늘 재난망이 나오면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조건이 돼야만 그 재난망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망. 그래서 발전 동향을 보면 너무 이제 그 PSLT 쪽에 아주 그냥 PSLT를 굉장히 잘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PSLT도 뭐 거의 계속 연속 나오고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재난, 그죠? 그다음에 뭐 안전 이쪽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문제도 그렇지만 저희 그 FM 그죠? 라디오 이것도 의무화돼 있잖아요. 지하에. 그다음에 터널. 그러니까 FM 라디오가 그 지하하고 터널. 아마 터널이 500m고 그 건축물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3,000제곱미터인가? 뭐 이걸 한번 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하여튼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예를 들면 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 되는 데는 FM 라디오가 이제 의무죠, 의무. 자, 이 이후에 그 개정이 돼버렸죠, 아예. 그다음에 DMB 수신. 지하에서요, 지하. 요렇게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 이상이면 DMB나 FM 라디오가 수신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 터널이 500m 이상이 되면 FM 라디오나 DMB가 수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난 안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기술도 많아졌고 그 시험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PSLT도 아주 그냥 급격하게 그냥 확 가버렸잖아요. 기존에는 이 재난통신망이 뭐 그냥 굉장히 흐지부지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지금 쭉쭉 가고 있죠. 수사님, 예? 거기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FM 이렇게 인프라를 이렇게 갖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난이 딱 발생했을 시에 예. 그 다른 그 원래 들어오는 FM 방송은 딱 끊고 그 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KBS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사잖아요. 그러니까 KBS에서 송출을 할 수 있죠. 어떤 그 부분, 그러니까 전국에서 극히 일부분인 그 지역을 위해서 KBS가 그렇게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전체라고 보는 거죠. 전국 방송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터널에서 사고가 나도 예. KBS는 그 터널을 위해서 전국에 그 방송을 다 해주냐는 거죠. 그 터널은요, 그런 게 있었어요. 터널은 그 예를 들면 그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걸 강제화 시켰었냐면 터널 안에 수신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면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재난이 났다 그러면 강제로 채널을 그냥 바꿔버려요. 저희가 FM에서 이런 캡처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캡처 이펙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89.1을 듣고 있어도 얘가 원하는 신호를 굉장히 세게 쏘면 방송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이런 게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캡처 이펙트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터널에서 강제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설비를 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난이 나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이 초단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잘 안 되고. 근데 뭐 이 거리가 뭐 한 몇 킬로 이상 되는 데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터널에서 FM 라디오 아직도 안 되는 터널 많아요. 한번 라디오를 들어보시면요, 옛날 터널 같은 경우 라디오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계기가 없는 거죠, 라디오 중계기가.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 이후에 요게 이제 아예 강제화가 됐고, 그 지금 내년에 지금 방송국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게 이거 있잖아요, 휴대폰 의무화를 밀고 있어요. 휴대폰에 FM 라디오 이거 의무화하는 걸 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히 지금 뭐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 공사협회에서는 지금 CCTV 있잖아요. CCTV를 사용전 검사에 좀 넣으려고 지금 왜냐면 CCTV도 요쪽에 이제 가까운 거잖아요. 이제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전 검사가 세 가지잖아요. 분해통신선로, 이동통신선로, 방송수신선로 세 가지잖아요. 주로 사용전 검사 대상이 그냥 선로 대상이죠. 선로, 분해선로, 이동선로, 방송선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인데 여기에 CCTV까지 넣으려고 지금 그래서 사용전 검사가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그래서 재난 안전 쪽으로 지금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시험에 나왔잖아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지난번에 나왔죠. 111회 때 나왔고 113회 때는 재난안전을 위한 설계 방향이 뭐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 PSLT 시험은 뭐 거의 2년 동안 매번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뭐 하여튼 이런 법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이런 이제 방향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뭐 결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써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발전 동향은 이제 VHF, 이제 UHF 이런 방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TRS가 있었고, 그다음에 테트라라는 게 있었고, 테트라에 이제 IDN이라는 게 있었고, 이런 유사한 게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PS LTE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죠, PS LTE로.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요거를 지금 산재에서 혼합해서 좀 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철도, 그다음에 군, 경찰, 그다음에 공공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 각각 쓰고 있죠. 각각. 그래서 뭐 철도는 뭐 이것도 쓰고, 군은 이거 쓰고, 뭐 경찰은 이거 뭐 이렇게 쓰고 해서 얘를 이제 늘 하여튼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걸 통합하자 해서 이제 이 테트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뭘로 통합해야 되냐, 테트라로 해야 되냐, 뭐 IEEE 표준으로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이거 이제 세월호 나오면서 이제 PSLTE로 그냥 확 가버렸죠. PSLTE. 그래서 재난통신망에서 요구하는 5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5가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얘네들은 다 부합을 했었죠. 이미 아예 재난망으로 만들어낸 그 기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토로라 거죠, 다. 지금 국내 단말기도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모토로라 단말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제 PSLTE 표준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나요? MC, PTT가 있고, 그 다음에 IOPS가 있고, 그 다음에 D2D가 있고, MBMMS, 이제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각각 있는 거잖아요. 그죠? 푸시 투 토크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지국 없이, 기지국 스스로도 동작을 해야 되고, 1대1 통화도 돼야 되고, 브로드캐스트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다수한테 보내는 것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PSLTE의 이제 기본 구조죠. 그래서 뭐 요거를 한 번도 안 쓰셨길래 요 주파수표는 하여튼 꼭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700메가 돼요. 물론 저도 못 외우긴 하지만 700메가 대역에 이제 698에서 얼마죠? 806메가죠. 6메가. 여기 중간에 방송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도 있고, 그다음에 PS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시험에 뭐 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LTE하고 PSLTE의 뭐였나요? 문제가 뭐 다른 점이 아니고 뭐죠? 아닌데 차이점이 아니었는데 뭐였죠? 하여튼 도대체 뭘 원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LTE하고
PSLT의 차별화 요소를 써라였어요. 차별화 요소. 전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뭐가 차별화되는 건지를 도대체. 근데 하여튼 합격하신 분 보니까 이제 대부분 요 내용도 쓰고 여기 700메가의 문제가 뭐였죠? 여기 PS하고 방송하고 겹쳐 있으니까 여기 뭐였었죠? 이게 간섭 때문에 한참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망은 LT망하고 PSLT망하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어떤 거 하고요? 그게 통신망으로 봤을 때 예. PSLT하고 그냥 LT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이 주파수 외에는 다른 물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 날 없죠.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담는 거는 그렇죠. 예. 이제 완전히 다른 기능이죠. 예, 그 외에는 물리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노드비 들어갈 그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셀 크기가 일단 다르니까 700메가 크기하고 그죠? 물론 이 크기하고는 다를 거고 이제 개념은 이제 기존의 PSLT망 어차피 이미 LTE망은 거의 뭐 전국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LTE하고 PSLT를 공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용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나요? 뭘 하면 되죠?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을 물리적인 링크에 같이 실으려면 뭘 하면 되나요? 뭘 하면 되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면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지금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슈죠.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LTE망, 그러니까 PSLT를 새로 깔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LTE망에다 PSLT를 같이 섞으려면 기존 장비에다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집어 넣어가지고 두 개를 연동해서 쓰는 거죠. 근데 PSLT는 그냥 상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재난이죠, 재난. 그러니까 그 군이든 경찰이든 그냥 상시에는 알아서 쓰는 거죠, 지들끼리. 뭐 PSLT를 쓰든 뭘 쓰든 쓰는데 통합을 할 때는 요 주파수를 써서 통합을 해라, 이제 같이 연동을 해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그런 요소를 뭐 썼더라고요.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뭐 이런 개념도 쓰고 해서 그분 합격하신 답안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이런 거. 하여튼 요런 이슈가 지금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죠. 여기서 하나 이제 만약 더 보자 그러면 지금 UHD TV를 기존 시설로 시청이 되나요? 기존 시설로? 기존에 엔테나를 가지고 이제 여기 앰프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헤드엔드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앰프에는 이렇게 뭐 위성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UHF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DTV 기준이죠, DTV. 어차피 지금 아날로그 TV는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VHF 안테나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VH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뭘로 쓰면 되나요, 이제 VHF를? 뭘로 쓰면 되죠? 예? FM 안테나는 따로 있죠, 또. 더 큰 게. 이 VHF 안테나 있잖아요. 176에서 172에서 216메가짜리. 이거를 철거 안 하거든요. 이걸 어디다 쓰면 되나요? 그쵸, DMB에 쓰면 되잖아요, DMB. 네, DMB 지하. 네, 그래서 DMB. 근데 DMB는 수직 편파잖아요. 뭐 거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 뭐 3dB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증폭기에서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DMB 안테나를 또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이슈되는 게, 그럼 UHD TV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바꿔야 되나요? 안테나를 바꿔야 돼요, 예, 이거를. 왜 바꿔야 되죠? 옛날에는 이게 470에서 698로만
만들어진 안테나거든요. 근데 이 방송국에서 이쪽 700에다가 UHD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를 더 광대역 안테나로 바꿔야 돼요. 광대역 안테나로. 그 다음에 헤드엔드에 엔코더가 들어와야 돼요. 엔코더. 이 UHD TV 엔코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없어요. 개발된 게. 시제품이 없어요. 암프도 조금 더 여기 넓어야 되는 거. 암프도. 앰프요?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이거 대역폭도. 근데 앰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 위성 대역이 2.1기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앰프는 거의 한 30메가에서 2100메가까지는 커버를 해요. 기존에 요 위성이 2.1기가 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요 케이블도 얘네들은 이제 75ohm짜리죠. 요 방송은 75ohm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는 있었어요. DMB는 50ohm이고 얘는 75ohm이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편파가 어떻게 해서 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사용정 검사에 이제 가이드가 나왔죠. 사용정 검사 보시면 그래서 요것도 바꿔야 되고 요것도 바꿔야 되고 근데 UHTV가 아직 전국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방송이 안 되는 지역은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용정 검사 할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요거 UHTV 안테나 여기 헤드엔드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유예했거든요. 요 헤드엔드가 요 헤드엔드에 요 UHTV 엔코더가 나올 때까지. 그럼 지금 집에 UHTV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중파로 보시는 거죠. 공중파 안테나 달아가지고 이런 헤드엔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헤드엔드 시스템은 그런 공동주택 같은데 이렇게 한 군데에다 모아가지고 헤드엔드에서 101동으로 보내고 102동으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헤드엔드가 되는 거죠. 하나에서 받아서 이렇게 다 보내주는 거. 어쨌든 이쪽이 워낙 이제 요 대역이 지금 이슈가 워낙 많아서 좀 보실 게 많아요. 요 UHD TV도 이번에 면접 문제였어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그래서 그 사용정 검사하고 기준 한번 보시고 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IPTV나 네. 케이블 TV에서 예. UHD 방송 못 하잖아요. 재전송 못 하게 됐었는데. 예. 그래서 실제 수신료는 5%가 되시나요? UHTV 뭐 콘텐츠도 없잖아요, 솔직히. 가끔 뭐 무슨 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방송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네들 주파수도 확보해야 되고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 뭐 지금 디지털 TV도 직접 수신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0%도 안 될 거래요. 서울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케이블이나 뭐 IPTV 다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나왔었나요? DCS인가요? 그죠? DC 컨버전스. 그러니까 위성 수신하는 게 아니고 그 위성을 기준에서 받아서 IP로 보내는 게 DCS였잖아요. 근데 케이블 쪽에서는 CCS래요. CCS.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UHD나 이런 걸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망으로 전송하겠다. 이게 이제 CCS. 이것도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도 허가해줬고, 이것도 허가해줬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받아서 유선으로 보내도 된다. 컨텐츠를 받아서, 그러니까 위성에서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유선망을 통해서 보내도 된다. 요건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DCS. 그러니까 케이블 쪽에서는 컨텐츠를 뭐 방송이든 어디서 받아가지고 자기네를 망에 태워서 보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허가가 났죠. 그래서 뭐 방송 쪽은 뭐 워낙 계속 뭔가 이제 라디오, 뭐 FM 라디오 디지털 전환하는 것도 좀 한참 밀다가 요즘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 계속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라디오까지 디지털 전환하는 게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을 쓰세요. 이렇게 어떻게 쓰실 거예요?
라디오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나요? 아니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은 뭐 사막 같은데 막 가는데 위험하니까 필요한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예. 방송 그 기기국이 도달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 촘촘히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땅덩이 큰 데는 방송도 안 가고 이런 데는 이제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국내 디지털 라디오 DMB 있잖아요 이미. 근데 뭐 그거를 또 FM 대역을 뭐 디지털 전환하겠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파수는 많고. 그다음에 5번 5 시스템 기술이 요구하는 목표값 3대 서비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 자료 올려드린 거에 보면 5 시스템에서 5G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요구사항. 그러니까 4G에서 요구사항이 있듯이 5G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요구사항을 작년 초에 목표 값을 이제 이건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목표 값을 이제 발표를 했죠. 실제 목표 값을. 그래서 어디야? 제가 올려드린 데 보면 한 6, 7가지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최대 정송 속도는 뭐 20기가 최대. 지금 뭐 요거는 이제 이 MBB 대역에서예요. 이 MBB. 그러니까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요 대역에서는 뭐 20기가. 그다음에 체감 전송 속도는 100메가. 체감 내가 느끼는 체감. 그다음에 1ms의 지연 시간. 요거는 URLCC 서비스에서의 1ms고요. 그다음에 10ms. 요거는 이 MBB에서는 뭐 10ms 정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URLCC 초저지연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초광대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10의 6승계의 이제 노드 킬로미터당 1km 그러니까 1km 이 평방 1km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평방 하여튼 뭐 1km 이거 예전에 옛날 회배 이러다가 이 안에 한 100만 개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넣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뭔가요? 매시브 MTC 서비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시나리오. 근데 이걸 아무도 그냥 말로만 쓰셨더라고요. 명확한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EMBB 대역 시나리오, 그다음에 URLCC 시나리오, 그다음에 매시브 MTC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1km 안에 1km 안에 100만 개,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런 단말들이 생긴다. 이런 거, 이제 광대역, 초저지연, 매시브 MTC.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옛날에 우리 뭐 와이어리스 펜, 그죠? 와이어리스 랜, 와이어리스 웬,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대역을 이제 LTE가 다 섭렵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와이어리스 펜 대역, 그다음에 이런 와이어리스 웬 대역에서도 모두 자기들 이게 LTE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목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VR, AR, 홀로그램, 그죠?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시험에. 왜냐면 요 서비스의 핵심이 요거잖아요, 그죠? 홀로그램. 또 뭐 있죠?
UHD TV. UHD 전송을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방송망으로 전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LTE망으로 TV를 안 쓸게요. UHD 컨텐츠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훨씬 많은데 하여튼 주로 이제 보는 게 이쪽이죠. 그래서 요거 VR, AR, 홀로그램은 좀 따로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요즘에 옛날에 홀로그램은 용어를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점. 아날로그 홀로그램하고 디지털 홀로그램.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이런 영상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다가 빛을 쏘죠, 빛. 그래서 빛이 반사된 그 빛 광을 갖다가 이 필름에다가 입히는 거죠. 이게 홀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름을 가지고 다시 뭔가 영상을 쏴서 얘를 공간에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이게 홀로그래피잖아요. 그죠? 이건 홀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이걸 영상을 표현해주는 게 이제 홀로그래피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홀로그래피는 그냥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 필름이 있어야만 영상이 보이는 거죠. 어디에 전송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필름을 만드는 기술, 이 필름을 공간에다가 뿌리는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디지털은 이거는 이 영상을 얘를 디지털화해요. 디지털화.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이거를 어떤 DSP 처리를 위해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요. 영상. 그럼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 압축하고 변환하고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홀로그램.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디지털 홀로그램의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면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원격으로. 근데 기존의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그냥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홀로그래피로 표현해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이 홀로그램 영상을 보낸다는 거는 엄청난 스루풋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상, 그다음에 증강 이런 게 다 이런 거잖아요. 홀로그램 반영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다가 뭐 영상을 입힐 건지 아니면 가상에다가 현실을 입힐 건지 어쨌든 뭐 그런 게 다 들어가니까 UHD. 그다음에 URLCC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V2X. 그다음에 원격 진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연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자율주행. 자동화.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 뭐 이제 말을 붙이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1ms 안에 그죠? 돼야 되는 거. 자동차 같은 거 순간 놓치면 뭐 0.1초에 몇백 메타를 갈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원격 진료는 사람이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URLCC 1ms 되는 지역에서는 요게 촉감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공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촉감 인터넷이요? 네, 텍스처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뭐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이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원격 수술할 때 네. 집단 의사가 칼을 이제 가위나 이거 잡았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오는 그게 그게 촉감 인터넷인가요? 촉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가능한 얘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가타부타가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논리만 성립이 되면 어쨌든 개념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요거는 이제 IoT 그다음에 뭐 지금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요. 스마트 시티. CITY 맞나요? 스마트 시티. 요것도 나올만 하잖아요. 요즘에 이슈거든요. 스마트 시티가. 예전에 뭐 있었나요? 그냥 UCT. 그다음에 UCT 다음에
UCT 다음에 바로 스마트 시티인가요? 맞나? 네. 하여튼 UCT도 굉장히 가끔 한 2년에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렇게 스마트 시티도 한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머신 타입 MTC라는 게 네. 어떤 통신을 말하는 거 머신 타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안에 100만 개의 단말이 들어가려면 걔네들끼리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oT가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어떤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네트워크를 MT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별 서비스예요. 이건 만약에 5G가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서비스에 특화돼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단말하고 요 이노드비하고 여기에 이제 무선 구간이죠. 무선 구간.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요 구간. 그래서 이 기술이 그럼 과연 무선 구간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렇죠? 지금도 계속 ING죠. ING. 5G에 대해서는. 그죠? 4G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의 정리가 됐지만 그죠? 무선 구간. 그다음에 유선 구간. 요 뒷구간이죠. 유선. EPC가 있고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있고 TCP 네트워크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 구간. 요 유선 구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또 뭐 유선, 무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분리하자면 신뢰성?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네, 신뢰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무선 기술에서 배웠던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4G에서 얘기했던 뭐 OFDM 이런 거 말고 뭐 FB 아니 그 노마라든가 요즘 최근에 나온 거 노마. 그다음에 FEICIC라든가 그다음에 뭐 매시브 미모라든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무선에서 이런 고속화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초저지연 네트워크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센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그 IoT 기술 중에 지금 IoT에서 센서 간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시험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코앱하고 그죠? MQTT 뭐 이런 것들. 이건 얘네들은 단말 간에 서로 신뢰성 있게 연동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말이 여기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냥 이 대표적인 거는 뭐였죠? 그냥 메시 네트워크였어요. 메시 네트워크 안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메시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노드 간에 라우팅 해주는 프로토콜 정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죠. 예, 코앱이나 MQTT 같은 게 대부분 다 얘네들의 핵심은 어쨌든 데이터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죠. HTTP 기반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하던 웹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IoT 이건 이제 좀 뭐 계층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유선 구간에서는 이제 뭐 MEC라든가 그다음에 타임 센시티비티 네트워크라든가 TSN 그다음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얘도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표준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ING죠. 얘도 MEC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맞죠? MEC.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클라우드 자체를 이 모바일 엣지로 다 전진 배치하겠다는 거죠. 컨텐츠를. 그다음에 TSN은 타임 센시티비티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TSN 그래서 시간 동기화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게 TSN이거든요.
시간 동기화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뭐가 있죠? IEEE에 그렇죠. 예. 1588이에요. 시간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이 1588이거든요. 그러니까 TSN 핵심은 시간을 다 동기화를 시켜서 이걸 제어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기술은 없잖아요. 이게 핵심. TSN이나 MEC 뭐 이거 말고도 뭐 하도 요즘에 논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몇 개 정도만 좀 이렇게 따라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신뢰성 전송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뭐 LDPC라든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ARQ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뭐 적당히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ARQ도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는 굉장히 좋지만 코딩은요. 근데 뭔가 이런 속도는 저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시간도 떨어지고. 왜냐면 재전송을 해야 되고 코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URLCC 같은 경우는 초저지연이고 고신뢰성이에요. 원래는.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고신뢰성. URLCC는 초저지연하고 그래서 울트라 레이턴시 울트라 릴라이빌리티 로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고신뢰성 초저지연 통신이거든요.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LDPC가 되는 거죠. LDPC. 샤논의 채널 용량에 가깝게 코딩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LDPC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어쨌든 5G 쪽은 뭐 좀 요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거를 조금 좀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 무선, 유선, 뭐 신뢰성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키워드 정도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답을 명확하게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6번 무선인지 뭐 이거는 이게 100회 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또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무선인지 그러니까 CR 커그니티브 라디오 그다음에 SDR 이런 것들은 어떤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그냥 시험을 내거든요. 계속 툭툭. CR이나 SDR은 이제 꼭 그냥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변하는 기술은 아니니까요. 물론 CR을 이용한 어떤 응용 표준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SDR이야 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니까, 그렇죠? 라디오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한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든 하나의 서버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SDR이죠. 그래서 CR 이거는 상황 인지이죠. 인지 이제 무선 기술이죠. 무선 기술. 그래서 단말이 이런 무선 공간에서 무선 스펙트럼을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 어떤 스펙트럼 상을 인지를 해서 그 인지된 스펙트럼 상에 이제 빈 채널을 찾는 거죠. 빈 채널. 이 같이 빈 채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 빈 채널이 있으면. 그다음에 빈 채널하고 하나 중요한 건 예비 채널도 꼭 필요하죠. 예비 채널. 왜냐면 얘가 딱 사용을 하면 이제 다시 요걸로 이렇게 딱 절체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요 채널을 계속 뭔가 이렇게 셀렉팅하고 뭐 이렇게 변환해주고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 인지하는 기술, 여기 상황의 무선 스펙트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술이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DR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든 주파수든 그죠? 그 필요한 거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해서 만약에 빈 채널이 있으면 그걸 쓰겠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여기서 물어봤던 거는 스펙트럼 감지 기술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감지 방법을 써라,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 인지하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제 항상 주의하실 거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나 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뭐 얘기는 늘 들으시잖아요. 기술사 시험에서. 근데 학원 자료, 그렇죠? 학원 자료에 있는 걸 똑같이 그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그림이 똑같으면 어떤 채점하신 분들 얘기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답안지를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A 학원 답안지, 여기는 B 학원 답안지, 여기는 C 학원 답안지. 이게 가능하대요.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뭔가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함축하거나, 오늘 이제 PSLT 그림 그리신 분 중에 아주 너무 멋있게 그리셨는데 아마 한 20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림 그리시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구하는 상황만 탁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말 있고, E-노드비 있고, 그렇죠? EPC 있고, EPC 있으면 여기에 MM이 있고, S게이트웨이, P게이트웨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로 간다. 여기가 무선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거를 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플로우 차트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어떤 이제 무선 환경이 있으면, 그죠? 얘를 이제 인지를 하죠. 그래서 인지를 해서 빈 채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빈 채널이 없네. 그럼 다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빈 채널이 있는데 중간에 이 채널이 사용을 하다가 인 채널이 바뀐다. 그럼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뭐 재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고, 여기 근데 CR의 가장 중요한 건 사용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파수를 반환하는 거죠. 더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차트나 세로 차트를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이런 걸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 세로 차트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페이지를 채우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에 꼭 뭘 쓰셔야 돼, 이렇게.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공간을 비워놓으면 그렇잖아요. 채점관도 어쨌든 뭔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감사를 받거나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답안을 보자 그랬을 때 뭔가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시험이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빈칸만 이렇게 잘 채워주면 굉장히 좋은 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술을 못 쓰면 이제 그건 아직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은 누구나 다 쓴다고 보는 거죠. 뭐 종류 4개를 써라 그러면 다 쓰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 4개를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개 써라 그러는데 3개 쓰면 뭐 그거는 꽝이죠. 근데 지금 무선인지 써라 그러면 뭐 RSSI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 필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있고, 스테이셔널리 이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4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 신호, 아까 수신 신호를 그대로 보는 거죠. 만약에 스펙트럼이 쭉 떠 있어서 어떤 채널이 사용하고 이 수신 신호를 쭉 스캔해 보면 이 채널이 있네? 그럼 이 채널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채널이 잡음인지 채널인지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잡음인지.
왜냐면 잡음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RSSI 방식이고, 정화 필터 같은 경우는 얘를 이 채널을 어떻게 하나요? 얘를 명확하게 다 디코딩 하는 거죠. 디코딩까지. 디코딩해서 채널이네 잡음이네를 판단해 주는 게 정화 필터잖아요. 정화 필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잡음이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채널이 아니니까. 근데 대신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시간이.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방식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 이런 거고. 그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빈 채널이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빈 채널이 생기는 조건. 이미 이 주파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빈 채널이 생기는 조건이 어떤 공간적인 거, 그다음에 시간적인 거,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빈 채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거죠. 방송. 그래서 멀티 프리퀀시 네트워크를 쓰는 방송은,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똑같은 7번이지만 여기는 예를 들면 뭐 800메가, 여기는 900메가, 여기는 1기가 이렇게 쓰는 게 멀티 프리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간적으로 빈 채널이 생긴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는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 방송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뭐 어떤 논문 같은 거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메가부터 100메가까지 100메가 한 1기가까지를 쭉 이렇게 해보면 실제 사용 빈도가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왜냐면 여기 RFID, 뭐 VHF, UHF 뭐 굉장히 많은 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 다 동일하게 쓰는 데는 없거든요. 빈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스펙트럼이 아까우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DB 방식은 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죠? 여기에는 뭐 쓰고 있고, 뭐 쓰고 있고, 뭐 쓰고 있는 거를 이렇게 DB화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가면 여기에는 어떤 채널이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에 가면은 그걸로 사용을 하고, 요 좌표에 가면은 요걸로 사용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방송 입장에서 봤을 때 방송. 그러니까 뭐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여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보시고요. 일단 어쨌든 뭐 저희가 이동통신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3문제, 4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무조건. 기술사 시험에서는 그냥 뭐 여기 뭐 위치인식 이런 것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최근 기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옛날 기술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 기술은 좀 잘 이렇게 좀 따라가실 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시험이 2월 3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쵸? 내년 2월 3일. 그러니까 지금 한 2달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희 수업도 12월 말이면 얼추 끝나죠. 거의. 아닌가요? 12월 말. 이제, 그 서브노트를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완료를 하셔서 한 달 동안은 서브노트를 한 10번 본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한 달 내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3주를 휴가를 냈었어요. 시험 보기 3주. 이번에 무조건 돼야겠다. 그래서 이게 학원 다녀야 하고 회사 다녀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뭐 3주를 휴가 내서 이번에 돼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한 달 남고서는 이제 뭐 더 많은 자료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서브노트만 계속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400개든 500개든 뭐 다른 학원에서 뭐 했네 뭐 그거 자꾸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여튼 마지막 한 달은 이렇게 최대한 많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3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안 뵈는 게 좋은 건데 또 뭐 뵐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